XM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흘 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습니다. 파면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2달 내에 다시 뽑아야 하고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지 온 나라가 숨죽이며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승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나오는 헌재의 결론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인 윤 대통령 사건에서 11차례 변론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에도 8차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등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선고까지 사흘이 남았지만 이미 8인의 헌법재판관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대통령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철통 보안 속에 선고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 8인 각자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인용과 기각, 각하 가운데 헌재가 낼 결론까지 도출한 겁니다. 오늘부터 선고일까지 사흘간은 탄핵 심판 결정문을 가다듬고 선고 당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선고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까지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탄핵 심판 재판부 결론이 도출된 만큼 추후 판결을 해도 기존 의견을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모든 재판관들이 결론 의견을 밝히고 심판 결론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이 결론 보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선고일 당일에나 판결을 할 걸로 전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들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실제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기각 결론을 정한 뒤 선고일을 공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내일도 평일을 열어 선고 절차 관련 세부 협의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선고 당일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탄핵 결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거든요. 일반인들 방청도 가능한데 신청 사이트를 연 지 2시간 만에 7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알리며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안전 우려 등으로 비공개 선고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원칙대로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대심 판정 입장부터 선고문 낭독, 대통령 측과 국회 측 표정까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겁니다. 선고를 법정 안에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는데 약 20석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24석,
일반인 방청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방청은 전자추첨으로 진행됩니다. 3일 오후 5시까지 예약을 받은 뒤 바로 추첨해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예약 사이트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렸는데 2시간 만에 7만 명 넘게 몰리며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일반 방청 경쟁률은 약 800대 1이었고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은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 일반 방청 경쟁률은 역대 최고 기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새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 선고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고일이 금요일이라는 거죠. 왜 하필 금요일일까? 그 이유를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도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 금요일인 4일과 11일이 선고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선고 요일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예측을 일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헌재의 선택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 내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 속 찬반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주말이란 냉각기가 필요한 겁니다. 선고일엔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도 휴교하는데 이후 학생들 학업 차질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금요일 선고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후 재판관들 역시 협박이나 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만큼 안전 위협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4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면 이 탄핵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각하라면 주문 낭독 초기에, 인용이나 기각이라면 말미에 알 가능성이 큰데 어떤 결과든 11시 30분 전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막히는 4일 선고, 최다함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문 권한대행은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탄핵 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각하라면 선고 초기에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각하가 아니라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넘어갑니다. 쟁점별 재판부 판단과 이유가 선고문에 담기는데 주문 결과가 처음에 나올 수도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문 낭독 말미에 주문이 나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 28분입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1분 걸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주문 낭독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면 문 대행이 선고문을 모두 읽고 의견이 나뉘면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이 따로 낭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분단위까지 적히게 됩니다. 파면이든 직무 복귀든 바로 그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권경문 기자가 이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주문 낭독 직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2025년 3월 24일 10시 1분으로 문대행의 탄핵 기각 주문 낭독 시점이 분단위까지 적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라고 선고 시각을 적었는데 역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결정 주문 낭독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사건 결정문의 주문 시점을 명시하는 건 직무 복귀나 파면 같은 주문의 효력이 선고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직무 복귀나 파면 등으로 인한 권한 이양 시점을 확실히 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문영배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시점이 분단위까지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여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탄핵 심판의 특성을 반영한 관행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정했다니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 이상 기각이면 대통령은 복귀하고 반대로 6명 이상 인용하면 파면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8인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 기준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만 돼도 인용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 결정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의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각하 결정입니다. 요건이나 절차 문제로 탄핵 심판 요건을 못 갖췄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탄핵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인데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 조환창,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60여 시간 남짓.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안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김정근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네, 재판관들은 각자 마음을 정했고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결정도 마친 걸로 확인됩니다. 어제와 오늘 평일은 오전에만 짧게 진행됐는데요. 재판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 선고일을 잡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일을 넘어서서 결론을 확정하는 평결까지 끝낸 거예요? 네, 결론은 냈지만 형식적인 평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결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려면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졌는데요.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 자체는 전날 밤 이미 확정돼 선고문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근무도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딱 정하는 평결까지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 평결은 형식적인 평결은 결론을 아직 안 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평결의 결과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용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과거 사례는 그 평결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사건을 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그 선고 당일날
그 전에 재판관 회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심판정 뒤쪽에 거기서 마지막 평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문을 결정하고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선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서로 결과는 알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서로들 어떤 의견을 가졌을지를 알고 있지만 그때 가서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한 재판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재판관님들께서는 지금 아마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인용 결정문, 기각 결정문, 그리고 필요하면 각하 결정문까지 다 준비돼 있을 거고요. 다만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관여 재판관들은 다 자기의 의견을 다 쓰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공식적인 결정문 이외에 나의 의견으로 다는 법적인 견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때 별개의 의견을 쓰게 되거든요. 이때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재판관님들께서 미리 퇴근하셔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별도로 준비한 그 별개의 의견을 따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건 기자.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계속 만나서 논의는 한다는 거죠? 네, 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의와는 달리 결론을 어떻게 정할지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 결정 문구를 어떻게 다듬을지, 결정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한 선고문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도를 논의하는 평의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재판관님, 이게 제일 전문가님,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한데, 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든 막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별도 의견으로 각자 적는 겁니까? 일단은 평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처음에 뭐 탄핵에 대한 인용 의견 또는 기각 의견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평의 과정을 하나씩 거치면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현재는 평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각자 재판관님들이 나의 결론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혼자의 심증은 굳힌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각자 결정문에 각자 쓰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때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과가 이제 그때는 달라도 이제 각자 써서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요. 지금 이제 오늘 선고일이 지정이 됐고 정치권은 그 결과 아마 초미의 관심일 텐데 어떻게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네, 여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선고일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4월 18일을 넘기지 않고 선고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선고일을 못 정한 이유가 탄핵 인용 6명이 안 돼서일 거라고 자체적으로 예상해 왔거든요. 인용 5명, 기각 혹은 각하 의견 3명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각하냐 탄핵 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공개 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재판관들 질의가 집중됐었죠.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자, 교수님,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면서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불공정하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실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절차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기일부터 나왔던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소추 사유의 내란죄를 빼느냐를 두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특별히 그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사실은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검사 조서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영배 대행이 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절차상의 그런 문제 또 허영 교수님이 짚으시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뭐 문서 송부를 못한다 이런 등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선고일자를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평의에 들어간 지 30여 분 만에 전광석화처럼 선고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대체 평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고일 지정부터 통보까지 그 숨가빴던 헌재 상황을 이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평의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선고 날짜와 생중계 허용까지 결정되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의 결과를 전달받은 헌재 관계자들도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전화를 걸어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린 것도 오전 10시 37분쯤이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 통지서를 전산에 등록해 양측이 열람 가능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도착 예상 시점은 내일 오전입니다. 헌재가 선고일로 정한 오는 4일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역대 최장 심리와 수기 기록을 다시 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하지만 선고일 확정부터 통보까지는 30여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을 통보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에 송정현 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송 기자, 재판관들이 오전에는 이제 선고일 지정했어요. 그럼 오후에는 뭐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평의를 통해 선고일을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후에는 각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록 등을 검토했는데요. 오는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결정문과 또 선고 당일 읽을 선고문 작성 수정 작업도 한창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곳 헌재를 나서 퇴근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퇴근을 했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오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방송사 관계자들과 헌재 관계자의 실무 준비와 협의도 계속됐습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키로 하면서 방청권 신청과 추첨 등을 위한 절차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4일 선고일을 전후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경찰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데요. 선고 당일까지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될 수 있어서 헌재 본관 평의 회의실과 헌법재판관들의 집무 공간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근 기자,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오래 걸린 겁니다. 선고까지. 왜 그렇게 늦어졌다고 봐야 돼요? 네, 선고일 확정까지 재판관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거나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라져 선고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기간 숙고를 하다가 오늘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들 평의 시간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재는 최근 들어 평의 시간을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였는데요. 이게 이견이 커서 평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결론을 놓고 토론하는 절차는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됐고요. 어제와 오늘은 재판관들 의견을 확인하고 선고일을 지정하는 최종 논의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야는 모두 다 이 두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인데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4월 18일 전 선고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최근 이 재판관의 평의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선고일로 가기 위한 이게 단계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미 이렇게 짧아지기 시작할 때는 평의는 이미 끝난 상태다. 예. 다시 말해서 재판관님들의 심증은 각자 굳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의외로다가 좀 진폭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로서는 시기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 예. 과정에서 중간에 감사원장, 검사의 어떤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예. 아마 이런 과정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간단한 평의로 이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김정호 기자. 사실 이제 철통 보안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정말 궁금했는데 어때요? 재판관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간 헌재를 둘러싸고 김복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충돌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재 내부 기류를 취재해 보니까요. 실제로 평의를 주도한 건 김영두, 정영식 재판관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공개 변론에서도 두 재판관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과 중재 역할도 두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헌법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도 해보셨으니까요. 실제로 토론이 격해지면 예. 재판관들 사이에 그게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까?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해요? 예. 요즘에는 헌법재판소 그 평의실이 예. 3층에 굉장히 그 조용한 상태로다가 방음이 잘 된 상태로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사대부고죠. 사대부고 학교 건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2층에 평의실이 있었는데 제가 1층에서 근무할 때 조용하던 평의 시간이 벼랑간에 고성이 좀 오가요. 예. 그러다가 심하면 우당탕 쿵탕 뭐 거의 멱살 잡고 뭐 벌상 책상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다가 그래요?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다가 벼랑간에 조용해져요. 예. 그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조규광 소장님께서 휴회를 잠시 하신 다음에 그 복도에서 담배 피시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군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재판관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저도 연구관으로서 그 평의에 참석한 거는 10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불러서 이거 예. 뭐냐고 한번 여쭐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재판관만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선고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일반 탄핵 사건은 헌재 소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은 아무리 헌재 소장이라고 해도 주심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선고일 결정 과정에도 이번 사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 황도수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대통령실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선고 당일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대통령 관저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자, 일단 대통령 이 선고 당일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변론 기일에는 꾸준히 직접 참석해왔죠. 본인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역할이 주어지는 변론 기일과는 달리 결과만 나오는 최종 선고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내부 기류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고 당일 직전 참석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최종 선고까지 남은 3일 동안에도 석방후 유지했던 침묵 모드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지층이나 국민들을 향한 별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낮다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나 메시지가 선고를 앞둔 헌재를 괜히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요, 최후 변론 때 의견 표명을 이미 다 했고 재판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내는 거 봤냐며 차분하게 선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선고일 지정 이후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빨리 선고하라고 헌재를 압박해온 여야는 모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여당 지도부는 결과엔 말을 아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지도부는 선고 전망엔 말을 아꼈지만 탄핵 반대 의원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자신했습니다. 결과 당연히 기각 각하죠. 불법, 위법,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결국 뜻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 판단대로 발표하는 것 같다며 5대3이나 4대4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탄핵 반대 일부 의원들은 선고일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릴레이 시위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반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아 애를 태웠던 민주당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인데요. 무조건 파면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은 4일 선고 날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갈까 전전긍긍했던 민주당은 4월 4일 발표에 다행이라고 반겼습니다. 무조건 파면이라며 8대0 인용을 자신했습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내부에서는 선고일이 잡혔다는 건 재판관들이 인용으로 뜻을 모은 거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8대0 인용이겠지만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실 관계자는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경계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선고일까지 30분 내에 국회에 올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제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상황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은 보류 분위기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실제 탄핵 표결을 할지 여부는 4월 4일 대통령 탄핵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 진영이 24시간 밤샘 집회에 돌입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보인 기자,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인가요? 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 비상행동 측은 집회를 열고 현재 안국역 쪽으로 행진을 준비 중입니다. 이곳 동십자각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연된 정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부터 헌재 인근까지 행진한 뒤 선고일까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국본 등 시민단체들도 철야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선고 기일인 4일까지 24시간 철야 탄핵 무효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은 합법,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찬반 양진영의 세대결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고 당일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수만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곧바로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들로 북적대던 헌법재판소 앞. 돗자리와 각종 시위용품, 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지켜온 탄핵 반대 시민들이 경찰 요청에 따라 천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 장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지금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하는 경찰 쪽의 그런 입장이 경찰은 버스들을 추가로 배치해 헌법재판소 진입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재 주변 100m를 아무도 접근 못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헌재 앞 안국역 사거리와 통하는 안국역 출구 4곳은 바리케이드와 출입 통제선으로 아예 막혔습니다. 선고 전날까지는 헌재 남쪽 출구 2곳만 개방하지만 선고 당일엔 아예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헌재 주변 주유소도 인화성 물질이 폭력 시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영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헌재 주변 학교 11곳은 선고 당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주변 학교 2곳은 선고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사흘 뒤 대통령에겐 두 갈래 중 하나의 길이 정해집니다. 파면된다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합니다. 4월 4일 대통령의 행보를 이세진 기자가 미리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입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3년 전 대통령이 처음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당시 직원들이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직무복귀 결정 이후 출근할 경우 이런 장면이 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곧바로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를 내는 안도 거론됩니다. 한친윤계 의원은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용산 대통령 관저 생활도 끝을 맺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기존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였는데요. 탄핵 기각을 희망한 여권 잠룡도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자 여권 잠룡들이 가장 먼저 낸 메시지는 승복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본인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정치인에게는 선고 이후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탄핵 찬성 잠룡들이 선고 전망에 말을 아끼는 대신 승복 메시지를 낸 반면 탄핵 반대 인사들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변에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다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벌써부터 이 대통령 탄핵 선고 불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고까지 남은 사흘, 이 승복으로 뜻을 모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야당에서 불복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제2의 4.19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전 불복 선언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불복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복수의 여당 의원들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평생 단식하겠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전했습니다. 탄핵 찬반 진영에서도 불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층은 국회 포위, 내전이라는 글을 올렸고 탄핵 지지층은 화염병을 만들어 헌재 앞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사흘 뒤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흘 뒤면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이 될 역사적인 순간이 열립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격변과 격동의 한 달이 될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국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월 조기 대선을 향해 양당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고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야권에선 불복, 저항운동 같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만큼 전국은 크게 요동칠 겁니다. 하나씩 보죠. 탄핵안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바로 조기 대선인가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 따라붙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60일 이내 대선입니다. 여야는 60일 내에 경선도 하고 본선도 해야 하는 한마디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금요일 또는 최고위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당대표 사퇴
사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대표 측은 짧은 대선 기간을 고려해 경선 캠프 인선 작업도 사실상 마쳤다고 하고요. 경선 룰 세팅도 실무 작업 중입니다. 고민이 많은 건 여당입니다. 여당도 조기 대선을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고민이에요? 네, 당 지도부는 탄핵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마음이 쉽게 쫓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은 86%에 웃돌았습니다. 10명 중 8명이 윤 대통령 복귀를 바란다는 얘기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한다는 바람보단 일단 분노가 클 겁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80%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되레 묻더라고요. 헌재 앞을 사수 중인 일부 의원들은 불복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대통령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결과에 승복한다, 당을 잘 부탁한다, 대선으로의 국면 전환을 대통령이 이끌어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라고 하면 4일 선고니까 6월 3일에 대선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면이 되면 60일 이내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권에선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쯤 선거일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 대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이제 인용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일단 4일에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할 걸로 보이고요.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각에 반발하는 국민들 마음을 반드시 달래야 한다고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들 말하는데요. 하나는 국민 통합, 또 다른 하나는 임기 단축입니다. 특히 임기 단축에 대해선 모호한 표현보단 남은 임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6월 30일 이후엔 내려놓겠다 이렇게요.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그때 개헌을 하자는 거죠. 대통령실도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거리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제2의 계엄에 대비해 국회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쉽게 승복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핵심은 승복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재 결정을 불복할 경우 그다음 혼란을 정리할 기관은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어떤 결정이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이었습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3,700채가 넘는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이 나던 장독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써 담근 장도 못 쓰게 됐습니다. 연신 손으로 쓸어보던 할머니는 끝내 포기합니다. 된장도 보기 싫게 이랬는 거 좀 예쁘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찔려가 안 돼가 나나. 3년 전 홍수 피해가 났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삶의 터전을 아예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떠나면 살아내나 돈이 있어야 떠나지. 그렇죠. 못 가요 이제. 아랫마을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부인을 부축해 겨우 화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은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못 나오니까 창을 깼죠. 그래 벌통을 들게 해놓고 들어갔어요. 생계 수단이었던 양봉 역시 접어야 할 판입니다. 벌들은 모두 화마에 쓰러지고 벌집은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게 벌집이잖아요. 양계장도 모두 탔습니다. 공들여 키웠던 닭 5만 5천여 마리도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이 양계장에서 일했던 중국인 부부. 닭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평생 이 살아가는 뭐 몇 년 됐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좁다란 고갯길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은 불에 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집과 비닐하우스 등은 물론 곳곳에 산재한 농경지 피해를 확인하는 것도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은 여기 있어도 가수원이 다 흩어져 있거든.
경북 북부를 강타한 산불로 주택 3,700세채가 전소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3,000명 넘는 주민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난 지 벌써 5일째인데요.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수도 네피도에 있는 우리 교민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곳 피해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이 거리 곳곳에 보시면 전기가 끊어져서 전선을 복구해야 되는데 전기 사무실이 있는 곳이 무너져서 300명 가량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그 마을 거의 전체가 붕괴되거나 분열이 생겨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네, 식수도 지금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심하지 않은 그 지역에 가면 식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인근 지역에 구호 활동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기 네피도에서 가장 심한 곳인데요. 이마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균열이 가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도로 곳곳도 끊어져서 이동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파괴가 된 건가요? 가는 길길마다 조금씩 길이 일어나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평상시에 2-3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도 이 현지 상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교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지진의 진원지 부근인 만달레이에는 우리 교민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예빈 기자입니다. 규모 7.7 강진의 직격탄을 맞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입니다. 이곳에 살던 우리 교민 70여 명 중 약 10여 명이 강진 이후 한인 식당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에도 여진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건물 2개가 좌우측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6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 진짜 처음 해봅니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배급제로 받던 식수와 전기는 완전히 끊겼고 통신도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기름이나 가스도 구하기 힘들어 밥을 해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전기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40도의 경우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물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끊겨버렸으니.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만달레이의 영사를 긴급 파견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복구 작업이 더뎌지면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달레이에만 16년 살았는데 미얀마 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정착하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지원이 도움이 좀 절실하고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2,700명이 넘은 가운데 국제기구는 미얀마의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강진의 여파는 옆나라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도 휘청이게 했는데요. 당시 한국인 남성이 건물 사이 끊어진 구름다리를 뛰어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순간 이웃나라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고층 건물이 휘청거리다 두 건물을 잇는 중간 52층 구름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보기에도 아찔한 이 끊어진 곳을 한 남성이 뛰어서 건넙니다. 영상은 태국 현지 언론이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ล่าสุดตอนที่มันแยกตัวออกเนี่ยมีคนกระโดดข้ามนะ 영상 속 남성은 한국인 권영준 씨. 당시 운동을 하던 중 진동을 느낀 권 씨는 맞은편 건물에 있는 집에서
태국인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이를 구하려고 구름다리를 건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그 아내와 아이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겁을 먹거나 건물이 어떻게 됐나라는 그런 걸 감상했다거나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아내와 아이가 대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힘을 다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최소 3개 허겁지겁 내려오다 보니까 구르기도 하고 1층 가가지고 아내와 아이를 봤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1000마디의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이 있었다며 무언가 할 거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큰 핵 국가라고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o.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Yeah, we'll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We met.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yeah, 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 Yeah.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인지 실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다소 모호한데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준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 능력 보유국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이번에는 큰 핵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There is a big nuclear nation, and he's a very smart guy. 정부 관계자는 핵 보유국 인정 등 의미의 격상을 뜻하진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적자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 대해선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한다는 점과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을 무역 장벽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TV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 2일 오후 3시, 한국 시각 3일 오전 4시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맥주 효모나 비오틴이 탈모에 도움된다는 광고. 알고 보니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단백질로 구성된 맥주 효모와 비타민의 일종인 비오틴이 들어갔다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모발 건강 표방식품입니다. 이들 성분이 곧 모발이라거나 풍성한 머리숱 비결이라고 홍보합니다. 일부 제품들은 대놓고 탈모 예방이나 탈모 영양제라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광고들이 부당하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맥주 효모와 비오틴은 모발 건강과는 무관한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는 무관합니다. 탈모 환자들은 배신감을 호소합니다. 대량으로 사면 좀 싸서 가격치를 사긴 했는데 딱히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있어요. 허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모인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발 개선에 도움을 원한다면 식약처 심사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 특별 전형.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이 혜택을 누리려고 시승격을 반대하는 동네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만든 대학 입시 전형이죠.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학원가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만 150개 넘는 학원이 있고 서울 목동 학원가와도 멀지 않습니다. 거리는 17km.
차로 36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과 붙어있지만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돼 6년 이상 살면서 중고교를 다니면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목동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은 전형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어느 정도 유리하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후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화성시. 농지가 전체 면적의 7.7%에 불과하지만 농촌입니다. 좋은 학교 간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다 갔더라고요. 1996년 도입된 농어촌 전형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인구 5만 명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사라질까 봐 주민들이 승격을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대전자 같은 세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페이 특별 전형 있잖아요. 당시 나이대를 둔 자녀분들을 둔 시민분들한테는 좀 큰 그거일 거고. 실제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면접의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의 우수성을 좀 점검을 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도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 개발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매번 이제 수립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교육 인프라와 가구별 소득 등을 고려해 특별 전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서창호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오피스텔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근처에는 경찰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12시에 퇴근해서 갔는데 구급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구급차가 왜 왔냐?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쓴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장 전 의원이 어제 저녁쯤 SNS 등 신변을 정리했던 것 같다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 직후 촬영했다며 호텔방 내부 영상 등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 사망으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시작됩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그 전에 선고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재판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1차 공판 일정이 다음 주도 좋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4월에 다른 재판 일정 등이 있고 잡힌 사건을 빼서 할 만큼 급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다음 달 20일 첫 재판을, 6월 3일 2차 공판을 열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고일은 변론 종결 시점에 검토하겠다며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종료 후 통상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7월에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이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 등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운데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성현랑 기자와 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4월 4일 대통령 운명의 날인데 근데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야는 알 수 있다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요. 이 선고일을 4월 4일로 정한 게 재판관들이 결국 결과를 암시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일단 탈핵 반대 진영에서는요. 이 4월 4일로 정해진 이유 4대4 기각 암시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4대4로 복귀가 유력된다. 4월 4일 날 4대4로 기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마찬가지 주장했습니다. 역시 뭐 근거는 없는 거군요. 네, 같은 숫자를 두고요. 민주당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4월 4일 죽을 사자 두 개거든요. 윤석열의 정치적인 사명 선고가 민주당 지지층은 여기에 선고 시간인 11시까지 추가했는데요. 이런 계산법을 쓰더라고요. 11시를 한자로 풀었다가 다시 합하면 한자 왕자로 만들 수 있는데 왕의 정치적 사망일을 뜻한다고요. 이 또 김현 의원은 4월 4일 11시 숫자를 모두 더하면 대통령 구속 당시 수임번호인 0010, 즉 10이라고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4 더하기 4는 8이라며 만장일치 인용이라고요. 이거 뭐 샤머니즘적 해석 아닙니까? 네, 또 다른 숫자에 주목한 사람도 있는데요. 123일째 되는 4월 4일 날 8대0 만장일치로 반드시 진압될 것으로. 심지어 윤 대통령 세례명 두고도 해석 엇갈렸는데요. 이 대통령의 세례명인 암브로시오의 사망일이 4월 4일이었다며 파면될 것이다. 반면 암브로시오의 본뜻은 불멸이라며 직에 복귀할 거라는 반대 해석도 나오고요. 정치권이 이런 괴담 수준의 허무맹랑한 추측만 내놓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 수준 현주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표정으로 이기는 건 또 뭐예요? 네, 여야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내심 확신하고 있죠. 선고일자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미 이겼다는 반응 보이던데요. 당연히 기각 각하된다. 제가 7대1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상과 달리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용을 확신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안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이 탄핵 선고 독촉하던 중에 선고기일 잡혔다는 소식 접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리고 현재 선고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100%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표정은 어때요? 네, 오전부터 정부 청사 찾아서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했는데요. 도중에 선고일 지정되면서 마 후보자 합류가 무산되자 파면 확신으로 선회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보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 국민이 봤잖아요. 선고 앞두고 여야 모두 결과는 우리 편일 거라며 미소 띄고 있죠. 이 정치권이 국민들의 보여줘야 할 모습, 결과 확신보다 어떤 결과든 국민 통합 위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립니다. 낮에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 강원과 충청은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서쪽에서 대기질이 탁한데요. 내일 우산과 함께 마스크도 챙겨야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오릅니다. 서울 5도, 춘천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내륙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열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8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